A사가 전날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주 4차례나 여름철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곳곳에서 정전이 잇따랐는데 정부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 의회가 추가 대북 제재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시 압박에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연일 종전선언 채택을 주장하며 대남대미 공세를 이어가는데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이 지사는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멸종위기종 1급인 사냥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저건 뭐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쳐다보니까 동물이 있었습니다. 주요 서식지는 설악산과 강원도 일대인데 어떻게 서울까지 왔는지 모두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소강 국면인 상황에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의용 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에 지금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정의용 실장은 그동안 한미 간 뭔가 이견이 있을 때 이 설득과 설명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아직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정의용 실장의 방미 이유를 밝히진 않고 있지만 조기 종전 선언에 이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미 의회에서는 추가 대북 제재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은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인 가운데 한국과 미북의 이 긴박한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폭염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 낮 기온 무려 38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이 그야말로 펄펄 끓었습니다. 먼저 오선열 기자입니다. 짙은 녹음으로 가득한 산속 수영장. 아이들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물속으로 신나게 뛰어듭니다. 집에 답답해서 나왔는데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더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있으니까. 맨날 오고 싶어요. 어른들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평상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깊은 산속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은 한여름 더위를 씻어줍니다. 계곡 오면 이렇게 바람도 시원하고 물도 이렇게 찝찝하지 않고 해서 해수욕장보다는 계곡이 더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도심 속 수영장은 뜨겁게 달궈진 도시를 식힙니다. 시민들은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피합니다. 밖에 나와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물속에서 수영도 하고 이렇게 올여름을 보내면은 참 올여름에 알찬 휴가가 되지 않을까. 오늘 가장 더운 곳은 강원 홍천으로 38.2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온 관측 이래 최고치입니다. 서울은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994년 7월 24일 38.4도, 같은 해 7월 23일에 38.2도에 이어 7월 기온으로는 역대 세 번째입니다. 청주는 37.8도, 춘천 37.6도, 수원과 영덕은 37.5도까지 올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 956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오선일입니다. 자, 그런데 폭염 속에 무더위를 피해서 물놀이를 즐기던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무리한 산행을 하던 등산객들도 이 탈수 증상을 보여서 구조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해경대원이 주인 없는 수상 오토바이를 발견합니다. 사람부터 찾아야 돼. 해경 헬기가 바다 한가운데서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해경대원이 로프를 타고 내려가 남성을 헬기로 옮깁니다. 오늘 낮 11시 32분쯤 제주 판포포구 인근 해상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던 42살 이모 씨가 바다에 빠져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다행히도 구명조끼를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체온 좀 호소하긴 했는데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어젯밤 8시 20분쯤 충남 태안군 하간포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23살 A씨가 실종됐습니다. 함께 있던 22살 B씨는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함정 12척과 민간 잠수화 등을 동원해 A씨를 찾고 있습니다. 물놀이 왔다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그 조류가 세요. 넘어진 거죠.
넘어져가지고 휩쓸려버린 거죠. 폭염 속 산행에 나섰다 쓰러진 등산객들도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오늘 낮 1시 32분쯤 부산 백양산을 오르던 47살 문모 씨가 근육경련을 호소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설악산 대청봉에서 하산하던 48살 박모 교사와 18살 박모군 등 8명이 탈수 증상을 보여 소방에 구조됐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자, 이렇게 최악의 폭염에 이 전력 사용량이 지금 연일 치솟자 관계 당국도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정부는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이어지는 폭염에 잠깐이라도 냉방을 하지 않으면 숨 쉴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하루 중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 최대 전력 수요도 연이어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주 4차례나 여름철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관계 당국은 비상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서울의 한 변전소를 찾아 전력 수급 상황을 살폈습니다. 인근 아파트를 찾아 전력 설비를 둘러보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복구 준비도 점검했습니다. 조금 상회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예비력이 저희들이 10%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며 이번 주 최대 전력 수요가 8,830만 킬로와트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역대 최고치인 올해 2월에 8,824만 킬로와트를 넘기는 수치입니다. 당초 8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쯤에 전력 사용량이 최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지만 장마가 일찍 끝나고 폭염이 찾아오며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아직 예비 전력에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폭염이 이어지면 산업계의 수요 감축 요청을 발령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강남이나 명동 같은 중심 상권에는요, 어김없이 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트는 상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심지어 아예 문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3배 이상 전력 낭비가 생긴다는데 정부는 사실상 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명동의 상점가. 화장품 가게 문이 하나같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안에선 에어컨이 펑펑 돌아갑니다. 문을 열어 젖힌 이 생활용품 매장은 에너지 절약 안내문이 무색합니다. 도로 위 온도는 현재 39.5도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계문 냉방을 하는 이 가게 앞은 32도 이하로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 3배 이상 전력이 낭비됩니다. 시원하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전기세라든가 뭔가 낭비가 심하잖아요.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과 달리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아 업주들은 에어컨 바람으로 손님을 끌어모읍니다. 이게 원래 불법이기는 한데 문을 열면 더 잘 오시기도 하고요. 정부는 2년째 단속에 손을 놨습니다.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데 올해는 전력 예비율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에너지 절약의 문제를 단순히 전력 예비율 관리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산자부의 자세,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문 냉방으로 인한 과도한 에어컨 가동은 시래기 열풍 배출로 이어지고 결국엔 도심을 더욱 뜨겁게 만듭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요즘처럼 찌는 듯한 더위 탓에 요즘 조금이라도 체온을 낮춰주는 이른바 이 쿨링 제품들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용 선풍기는 물론이고요. 땀을 식혀주는 스프레이와 이불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신은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문구점의 판매대. 정오가 지나기 무섭게 여름용품 일부는 동났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중에 다 나간 거예요. 이달 들어 휴대용 손 선풍기는 작년보다 50% 가까이 더 팔렸습니다. 1시간까지 차갑게 유지되는 아이스잔. 옷에 뿌리는 쿨링 스프레이도 인기입니다. 여름 냄새 나고 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냉감 소재는 옷을 넘어 침구류까지 인기가 확산됐습니다. 이게 살에 붙지 않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아이한테 하나 보내고 이제 남자애들 땀 많이 흘리잖아요. 저희 상품별 오리 십자지 입고 되면은 7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해서 거의 다 매트랑 해서 품절됐고요. 지금 이불하고 몇 가지 베개 종류만 진열되어 있는 게 상품이 다예요. 타는 더위에 편의점 빙과리와 얼음컵 판매도 지난달보다 50-60% 껑충 뛰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맞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려는 다양한 필살기가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처럼 날이 무덥고 힘들지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리논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 5명에 대한 합동 분향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었지만 분향소를 찾는 대다수는 동료 장병들이고 일반 국민의 분향은 뜸에 유족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갑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고 박재우 병장 침대엔 아직도 아들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박 병장의 소망 목록, 이른바 버킷리스트 71번은 헬기 타기. 그 바로 밑은 사고 없이 전역하기지만 체크는 첫 번째에서 멈췄습니다. 사실 내가 너 친구 잃지 않기가 세우 소원이었어. 이렇게 옆에 좀 세우. 유품을 받아들고 억장이 무너진 외할머니는 말도 잇지 못합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이틀 동안 분향소를 찾은 외부인은 모두 1000여 명. 그마저도 대다수는 타 지역에서 온 장병들입니다. 일반 시민의 조문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할머니는 벌써 줄어드는 세상의 관심에 진상조사마저 잘 안 되면 어쩌나 불안하기만 합니다. 다 내 아들 같이 생각하고 내 손주처럼 생각을 해줘야지. 이렇게 무관심하고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면은 저라도 발벗고 나서서 해병대에 보내지 말라고 할 거예요. 누군가의 형이자 오빠이자 가족이자 친구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게 조금 억울하고 안타깝고. 마리논 순직 장병의 연결식은 내일 오전 9시 반 포항 해병대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유족들은 정치권의 무관심도 아쉬워합니다. 실제로 크고 작은 사고마다 정치인들의 현장 방문이 줄을 이었지만 이번 헬기 사고 현장에는 오늘에서야 당대표급 인사가 처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 낚싯배 전복 사고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10초간 묵념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같은 달 22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다음 날엔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른 분들에게서도 많이 들어서. 하지만 이번 헬기 사고에는 분향소에 조화만 보냈습니다. 희생자 애도와 유족 위로는 사고 사흘째인 지난 20일 해군 참모총장 진급 신고식에서 육성 없이 공개했습니다. 주무장관인 송영무 국방장관도 사고 닷새째인 어제 처음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애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제가 군대에 보내는 죄밖에 없는데 왜 까만 죄를 다 타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까? 여야 지도부 가운데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만이 오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나중에 너가 명예롭게 훌륭하게 이렇게 의미로 살다가 하늘나라 갔다고 말해주게 도와주세요. 말이 안 나오네. 민주당에선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민홍철 국방위 간사 등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문제로 바빠진 이 남북 미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대북 압박 고삐를 다시 조이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부분적 대북 제재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한미 간에는 이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으로 이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바로는 대북 제재 강화 외에 다른 방도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VOA가 전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 정권에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주는 행동들이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hen sanctions are not enforced, the prospects for the successful denuclearation of North Korea are diminished.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만나 부분적 대북 제재 면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산 석탄이 제3국산으로 둔갑해 한국에 반입됐을 수 있는 정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의 미국 방문 시점도 미묘합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과 관련해서는 좀 불통보 장관과 좀 어떤 의견 좀 나누셨는지. 정 실장은 올 들어 한미 관계가 중요한 시점에 미국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 실장이 대북 제재 등 북한의 불만 사항을 전달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환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의 움직임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금 교착 국면에 들어가면서 미국의 태도가 변하자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연내 종전선언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또 한미동맹으로 북핵 문제 전환을 만들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을 하면서 대북 제재부터 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상구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쓸데없는 훈시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한 데 이어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비난 강도를 높였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공을 한미동맹에 돌린 발언을 들어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고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역사적 대전환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해왔으며 앞으로도 함께 나갈 것입니다. 비굴하게 놀아댄다. 결의 이익을 팔아먹는다는 비난도 덧붙였습니다. 노동신문이 쓸데없는 훈시질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약속 불이행 시 엄중한 심판 발언에는 푼수 매련 없는 추태라는 악담을 더했습니다. 북한은 또 남조선 당국이 제재 타령을 읊조리며 판문점 선언 이행에 제동을 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앞서 종전선언 채택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첫 공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종전선언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라며 미국은 종전선언의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뜩이나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져드는 가운데 북한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의 선결 조치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자, 그러면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 이 남북미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정의용 실장 워싱턴 방문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왜 가셨다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의 북핵 공조를 다시 한번 조율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미가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 정부의 정책 아젠다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 문제라든가 대북 제재 예외 문제 우리 정부가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종전선언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제재의 부분적인 완화 이야기도 나오고 조기의 종전선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시점은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상당히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밖에 언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긴 프로세스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왜 엔진 실험장이 폐쇄되지 않는지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그러한 미국의 우려사항과 함께 논의했다면 모를까 종전선언이라든가 제재 완화를 이야기한다면은 한미 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조심스럽게 접근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북한 매체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종전선언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북한이 집착하는 이유, 이거는 어디서 찾아야 볼 수 있습니까?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의도를 좋게 해석해 준다면 체제 보장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해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면 됩니다. 그걸 안 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은 한미동맹이 약화됩니다. 왜냐? 유엔군사령부, UNC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북한이 한국전쟁을 도발했을 때 UN 차원에서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해라 이런 취지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은 한반도의 평화가 회복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유엔군 사령부를 갖다가 해체하라 이런 논리로 연계가 됩니다. 북한은 아마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서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 나서서 하려는 것도 지금 비난하는 모습이에요. 좀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운전자가 아니고 조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하는 것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이러한 정국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이 있다. 한국 정부는 우리의 말을 따라라 이런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비핵화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제재는 어느 정도 또 준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북한도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만을 표하는 거죠. 북한의 지금 전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자신들의 비핵화 속도는 천천히 하고 남북 교류는 빠르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경제적 이득은 취하고 한미동맹은 약화시키는 전략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한국 정부가 따라와라 그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느낌은 지금 북한의 전략에 좀 말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지금 북한의 석탄이 국내에 유입된 것을 놓고 지금 제재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뭐 사실관계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뭐 저는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고요. 무엇이냐? 작년 10월에 석탄이 왔을 때는 우리 정부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국적 세탁을 통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하지만 올해 3월에 안보리 제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는 우리 정부가 보다 기민하게 움직였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재라는 것은 항상 경제적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걸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소홀하면 다른 나라는 더 안 하겠죠. 한국 정부의 제재 이행은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안 하면 다른 나라는 안 한다. 제재가 이행되지 않으면 비핵화도 없다. 결국 한국 정부가 제재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핵화가 어려워진다. 이런 논리적 귀결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보다 정신 차리고 정말 제재 이행 부분도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기무사의 계엄 세부 문건을 공개한 그제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이 문건으로는 계엄령 발동이 어렵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 계엄 시행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한 이 청와대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송 장관은 지난 20일 법사위에서 계엄 문건 작성은 기무사의 업무 범위 밖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저는 기무사가 그런 걸 작성했던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건으로 계엄령 시행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체계에 의하면 이 문건에 의해서 계엄령이 발동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 됩니다. 기무사가 실제 계엄을 실행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송 장관은 또 기무사 개혁을 목표로 문건 발표 시점을 조정했다는 점도 내비쳤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최대한으로 안정될 때 이거를 기무사를 개혁할 때 적시에 발표를 하고 기무사 개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회적으로 문서를 공개해 개혁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송 장관은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으로 기무사 문건 공개를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부선 씨와의 논란에 이어서 조폭 연루설에 휩싸였습니다. 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에 촉발이 됐는데 이 지사는 이재명 주기가 불륜에 이어서 조폭몰이로 치닫고 있다면서 강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시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계에 입문하기 전인 지난 2007년입니다. 당시 이 지사는 인권 변호사로서 경기도 성남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또 변론을 맡았던 조직원 이모 씨가 설립한 코마트레이드라는 업체는 지난 2016년 성남시로부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됐고, 코마트레이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였던 성남FC에 경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와 이 씨는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지사는 20년간 수천 건의 수임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며 조폭을 도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판타지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 씨가 조직폭력단 출신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통례에 따라 후원 협약을 했고 기부에 대한 감사 인사를 공개적으로 홍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지사의 처벌과 수사를 요구하는 글이 6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8,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논란과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경총은 내일 정부에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해달라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합니다. 소상공인 4명 가운데 3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고 현 상황은 경영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장 명의로 작성한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고용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 이어 경총까지 업종 구분 없는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반기를 든 겁니다. 인상률 자체도 최저임금 수준이나 영향률,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제 안 좋은 쪽은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고. 인건비 부담의 근거도 들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힘들고,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도 근로자 월급의 60%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소상공인 다수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기중앙의 조사에 따르면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한 비율이 74.7%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매출 악화로 경영위기에 처했다는 응답자도 75%가 넘었습니다. 경영위기의 원인으로 인건비 부담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반발 기류가 거세진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최저임금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언론이 야박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여론이 잘못 조성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탄자니아 동포간담회에서 안도현 시인의 시 너에게 묻는다를 읊습니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그 묻는 내용이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언론의 최저임금 인상 보도 태도를 비판하며 한 말입니다. 최고로 열악한 상태에 놓인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 가지고 온 세상이 그렇게까지 싸워야 되는가? 이 총리는 언론이나 기성질서가 최저임금을 올린 것에 대해 진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야박하게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의 반발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 총리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의 모든 잘못이 최저임금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은 이 총리를 만나 30년 전에는 한국과 케냐가 같은 수준의 발전 단계였는데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불행히도 케냐는 오히려 퇴보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삼성전자의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측이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무조건 수용한다고 밝힌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발병을 둘러싼 오랜 분쟁이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8일 조정위원회 2차 제안서를 받아본 뒤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한 겁니다. 피해자 대변단체인 반올림도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삼성 백혈병 논란은 지난 2007년 반도체 생산 라인 근로자 황유미 씨가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14년 조정위원회가 출범했고 이듬해 조정안이 제시됐지만 삼성 측이 거부하면서 반올림은 지금까지 1000일 넘게 천막 농성을 벌여왔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 반올림은 이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을 계속할 겁니다. 삼성 측의 이런 발표 뒤에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삼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에 부심해온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조정위의 중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정위는 양측이 최종적으로 합의하면 10월까지 피해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를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USB엔 대법원이 제출을 꺼려했던 문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어제 압수한 임종원 전 차장의 USB에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새로운 문건들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이 중엔 그동안 검찰이 임 전 차장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한 문건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당초 재판 거래가 의심된다고 제시한 13건의 판결 외에도 대법원의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판결 관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밝혀낸 새로운 의혹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USB에 해당 내용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USB에서 지워진 자료들까지 모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1급 멸종위기 종인 사냥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비무장지대와 강원도 일대에 주로 서식하는 걸로 알려진 사냥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을까요? 최민식 기자입니다. 산 중턱에서 풀을 뜯고 있는 거무스레한 동물. 날렵해 보이는 몸집, 휘어진 뿔에 뾰족한 귀가 독특합니다.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사냥입니다. 사람들이 저건 뭐지? 이러더라고. 사냥이란 확인된 순간 도대체 이 사냥이 어디서 왔지? 황당했죠. 사냥이 서울에서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환경부가 배설물을 분석한 결과 한 마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냥은 30에서 35도 사이 경사에 바위가 많은 산악 지형에 주로 서식합니다. 그래서 강원 양구, 삼척, 경북 울진 등 산간 지역에 주로 서식합니다. 서울 사냥은 강원에서 경기도를 야산을 지나 넘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곳에서 약 30km 떨어진 경기도 포천에서 5년 전 올무에 걸린 사냥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상대를 찾는 그런 일련의 과정일 수도 있고 종내 경쟁에서 이제 또 수컷은 또 새로운 서식처로 해서 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 두 가지로일 수 있죠. 환경부는 유익 경로와 서식 환경 조사 등을 거쳐 이 사냥 처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휴가철을 맞은 미국 해변 곳곳에 상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주에선 70년 만에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파이어 섬의 해변. 사람들의 붙잡힌 상어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이곳에서 지난 18일 상어가 나타나 10대 청소년 2명을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바다에서 보트를 타던 13세 소년은 상어에 물린 뒤 경찰에 구조됐는데 다리에 치명적인 상처와 함께 상어 이빨이 남아 있었습니다. Not only was it a shark bite, but they found one of the teeth still inside the boy. 10대 소년은 얕은 바다에서 걷다가 상어에 공격을 당했고 파이어 섬 해변은 즉시 폐쇄됐습니다. 뉴욕주에서 상어로 인한 인명피해가 일어난 건 70년 만입니다. 지난 14일 플로리다주 해변에서도 서핑을 즐기던 30세 남성과 수영하던 17세 소년이 불과 3분 간격으로 상어에 물렸습니다.
지난 19일 캘리포니아 해안에선 고래의 사체를 먹으려 백상아리가 모습을 드러내 피서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잇따라 상어가 출몰하면서 뉴욕주 경찰은 무인기 드론을 띄워 해변 전역을 감시하는 등 안전당국이 피해 예방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 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운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더 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녹음 테이프하고 물음표가 붙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이 변호사와 대화를 나눴다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인 2016년 9월 전직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과의 성추문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과 논의를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당시 변호사가 이 대화를 몰래 녹음했는데 올 초 FBI가 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녹음 테이프를 확보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상 문제와 관해서는 자기는 모른다,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변호사와 상의했다, 이게 공개됐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사실이라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이 명백하게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이 거짓말 차원을 넘어서 이 대선 기간인 만큼 선거법 위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위터에서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통령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뒷좌석이 살인 병기 자동차 충돌 시험 장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자동차 충돌 실험 영상이 화제입니다. 우선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시속 48km의 속도로 벽면에 충돌하는 실험인데요. 자, 우선 왼쪽 차 뒷좌석을 한번 보시죠. 자, 벨트를 찬 상태라서 인형에 큰 충격이 없죠. 자, 그런데 벨트를 차지 않은 오른쪽은 굉장히 충격이 심해 보입니다. 아이고. 자, 뿐만 아니라 이 벨트를 차지 않은 인형이 앞좌석에 부딪히는 바람에 이 앞좌석 인형의 뒤통수에도 또 큰 충격이 다시 한번 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뒷좌석 벨트를 매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앞사람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몸집이 작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하겠어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화면을 계속 보시면은요. 자, 어린이의 경우는요. 저렇게 턱에 우선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몸이 천정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자, 이 뒷좌석 안전띠 의무 차용 시행이 9월 말로 다가왔는데 이 착용률은 아직도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뒷좌석 안전벨트 차는 습관 꼭 들여야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상책은 마일리지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내식 대란으로 홍수를 겪었던 아시아나 측이 이 보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 항공기 출발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운임의 최대 20%를 마일리지로 보상하기로 한 건데요. 자, 대상은 이번 달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총 100편 탑승객입니다. 자, 당초 공정위 기준상 보상 시간 기준이 2시간 이상이지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아시아나 측이 1시간 이상 지연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자, 모두 2만 5천여 명의 안팎의 승객이 보상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정치부 정운섭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현재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습한 공기가 열을 가두면서 연일 기록적인 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38도까지 치솟았고요. 하루 만에 최고 기온을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열기가 식지 못해 오늘 밤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도 전국이 35도를 웃돌겠습니다. 열사병과 탈진의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야외 작업 시간 단축을 권고드립니다. 오늘 밤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전북과 충남 내륙은 오늘 밤까지, 제주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살인적인 폭염은 약 한 달가량 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도록 기나긴 폭염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서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인정해서 대처하기로 한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과거에도 흐지부지됐던 이 법 개정, 이번에는 가능할런지 일 안 하는 국회를 또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